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이 실격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해외 유력 매체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논란,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김혜경 씨에게 제수용품을 대신 사서 배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제수용품을 운반한 차량과 이 용품을 옮겨 실은 차량도 모두 경기도청 관용차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 자발적 기재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중시설의 QR 인증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2년 반 동안이나 영업을 이렇게 중단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데 80대 노인이 사냥개 3마리에 온몸을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엽사가 키우는 멧돼지 사냥개였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와 목줄이 없었습니다. 트랙 판정을 두고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보니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한 목소리로 이 중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반중 정서가 대선 한 달 앞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분노에 저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올림픽이 이게 자칫 동네 잔치로, 중국 동네 잔치로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중국 당국을 직접 언급하며 유감도 표했습니다. 중국 체육 당국이 또 중국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 후보는 어제 경기 직후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올림픽 개회식 한복 논란부터 연일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우리 선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공정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중국을 향한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도 상호 존중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또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또 상대의 국익을 존중해 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중국을 비판하고 나선 건 표심과 무관치 않습니다. 편파 판정은 공정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반중 정서가 강한 2030 세대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촉발된 반중 정서가 3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 일정 이후에 코로나에 확진되면 대선날 투표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선날 오후 6시 본투표가 끝난 뒤 밤 9시까지 별도 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본투표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월 말 기준 최대 하루 1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선 당일 최종 투표 종료 시각은 9시로 연장되고 통상 선거 종료와 함께 공개됐던 출구조사 발표 시점도 3시간 수년됩니다.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시점도 개표가 늦어짐에 따라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주문했고 여야도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모두 예외 없이 전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여야는 확진자 별도 투표 방안 외에도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29일 남은 대선,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동안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일제히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입니다. 최선 기자의 분석 먼저 보시고 윤석열 후보와의 스튜디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세 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곳 조사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해 오차 범위 밖으로 지지율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35% 안팎 박스권에 머무른 사이 윤 후보는 45% 안팎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일부 조사에서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상승세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락세인데요. 오늘 공개된 모든 조사에서 안 후보는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추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지율이 이후에도 변할 수가 있고 대선 직전 일주일 전 여론조사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입니다. 야권 단일화뿐만 아니라 TV토론과 검증 이슈도 지지율 변화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이제 대선이 2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거 질문 계속 받으시던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좀 승리 가능성이 올라는 갑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단일화 얘기는 네.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네.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네.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네.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후보 간에 전격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일반론이니까. 네. 네. 이런 걸 할 때면은 뭐 몇 사람 또는 뭐 당사자가 네. 뭐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저도 뭐 그래서 일반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변수라면 이제 역시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자, 1차 토론에 시청자들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네. 사실 시작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셨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토론 뭐 경선 때 우리가 16번이나 했고 네. 또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몰랐는데 토론이라는 게 이제 이런 선거를 앞둔 그 정치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또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지난번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뭐 몇 번의 토론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뭐 편안하게 할 생각입니다. 경선 때 토론과 본선 때 토론 좀 다르던가요? 해보시니까요. 오히려 경선 때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이 대장동 이야기를 네. 이제 하지 말고 네. 미래나 뭐 민생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11일에 2차 토론이 또 있잖아요. 네. 그때도 어떻게 대장동 얘기는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쨌든 뭐 그 정책과 또 역량과 이런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그런 이런 역량 도덕성에 관한 이런 검증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어떻게 대장동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쉬워했다 이런 후문도 좀 들리던데 좀 뭘 글쎄 뭐 네. 지난번 경선 때도 얘기하는 민주당 경선 때 하는 거를 보니까 네. 뭐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계속 동문서답을 우리 이 후보가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물어볼 상황이 되면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가 거의 1조 가까운 그 이익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들이 기소가 대부분 됐고 지금 이 후보만 기소가 안 됐는데 네. 그거를 아랫사람들이 시장을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이렇게 1조 가까운 그 수익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대한민국의 어떤 법과 그 정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의아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역공을 하고 있어요. 김만배 씨 뭐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친분설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그 완전히 뭐 지나가는 속아웃을 얘기인데 네. 뭐 만약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경선 때 벌써 터트려 가지고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무슨 친분이 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분명히 한 10년 이상을 거의 뭐 제가 대검 떠난 지가 그 정도 되니까 네. 연구관 과장하고 떠난 게 그러니까 거의 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무슨 뭐 관계가 있다는 건지 네.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좀 네.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도청 공무원이 이제 김혜경 씨 뭐 네. 개인 심부름을 했다거나 법인카드를 썼다거나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요. 글쎄 저는 뭐 우리 이 후보나 또 우리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나 다 입만 열면은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런 그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늘 입을 열면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 그 많은 그동안의 사건들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네. 본인과 가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저한테 적용했던 거와 똑같은 수준의 네. 그런 그 엄정한 그런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 김건희 씨 네. 등판 얘기도 네. 이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언제쯤 뭐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뭐 아직은 뭐 계획이 없고요. 네. 뭐 등록하고 나거나 이러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일반적인 후보 배우자 가듯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다니기보다 이 독립적으로 오히려 활동하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결혼을 저도 뭐 52세에 했고 네. 제 처도 뭐 자기 독립적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네. 각자가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존중할 뿐이지 제 처도 뭐 저한테 이렇게 종속돼서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글쎄 뭐 제가 하는 정치에 어느 정도 자기가 도와주거나 관여를 할지 그건 아직 뭐 저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기가 없으니까 아직. 저도 뭐 그냥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침 이제 오늘 이제 출연하게 되셨는데 어제 네. 사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때문에 지금 많은 네. 시청자들 보시는 시청자들도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쇼트트랙 어제 경기? 제가 바로 경기는 못 보고요. 네. 그 후에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좀 경기 판정 때문에 지금 다들 시끌시끌합니다. 글쎄 저도 뭐 그 과거에 특히 동계 올림픽에 네. 스피드 경기에서는 과거에도 참 아쉬운 점들이 있어갖고 저도 뭐 굉장히 막 화도 내고 네. 심지어는 뭐 이 사람이 금메달 못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오면은 국가에서 금메달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옛날에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저 선수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분노했겠는지 네. 저게 뭐 인생을 걸고 연습을 해온 건데 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네. 그리고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의 그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그 법치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올림픽을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을 보고 네.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좀 중국에 걸려 있는 문제라 사실 이재명 후보도 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네. 이 중국과 관련해서 뭐 여당에서는 한중 갈라치기를 자꾸 한다 뭐 이런 이제 공격도 받았거든요. 토론회 때도 받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국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체제와 이념과 또 그 가치를 좀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또 중국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고 중국은 또 북한과 이런 동맹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또 안보 측면에서는 밀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이웃 국가로서의 5,000년간의 그 유대 관계를 맺어온 그런 것이 있고 또 양국이 또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또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공약을 했지만 이제 눈에 띄는 게 청와대를 이제 폐지를 하고 광화문 종합정부청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요.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제 대통령 혹시 이제 당선이 되면 취임식이 되면 퍼레이드하고 청와대 본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생중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승리를 하신다면 첫날부터 청와대로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청와대를 꼭 그렇게 있는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청와대가 초헌법적인 그 대통령 또 권위주의의 상징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약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민관 그 대통령 직속의
다양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의 그 아주 훌륭한 지성들을 모시고 국가 그 운영에 참여를 시킬 생각이고 네. 또 문턱 없이 참모나 그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국정을 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의 구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관하고 이게 덩그러니 따로 워낙 떨어져 있고 이런 떨어져 걸 있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뭐 대대적인 그 구조, 이 공간 구조의 그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단 거기 들어가서 네. 또 뭐 새로운 그 공간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국정과 이 개혁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제 선에서는 제가 당선이 되면 제 임기 동안에는 저는 하여튼 들어가지 않고 그 국민들께서 그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좀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공약으로 걸었다가 못했던 일인데 다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고 보자 이건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는 제가 추구하는 국정 방식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라고 들으면 될 것 같고 뭐 집권 후에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뭐 문제가 있는 만약에 현 정부의 정책이 일단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좀 바로 잡아야 할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이 방역과 또 피해 그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 구제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정책을 좀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라면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성남시의 소송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카더라식 네거티브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는 이른바 대장동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내가 도와줬다. 남욱이 이를 김만배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검찰에 진술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을 도와줬다는 김만배의 취지였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할 당시 선거 자금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에게 빌려준 22억 5천만 원 중 12억 원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여금 중 일부가 유동규에게 건너갑니다. 남욱은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 선거에 3억 넘게 썼다는 사실을 작년 초에 인지했음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근거도 없이 내지르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논의할 자리에서 카더라식 의혹 제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거티브를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어서 별도로 하기 바랍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에게 카더라식 네거티브를 하라고 열어준 자리가 아닙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 등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후보나 김 씨가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고 해명하자 국민의힘은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 제삿날 이 제수용품 장만에 도청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 제수용품을 사서 날랐던 차량도 또 이 제수용품을 보관해둔 차량도 모두 도청 관용 차량이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상자에 과일과 전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 뒤 노란 보자기로 포장도 했습니다.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7급 비서 A 씨에게 경기지사 자택에 가져다 두라고 지시한 제수용품입니다. 이날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수용품 준비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 부부의 지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후보와 후보의 사무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보관할 때 관용 차량 2대가 이용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A씨는 제수용품을 이 후보의 성남시 자택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제네시스 뒷자리에 넣어뒀는데 이 차는 경기도청 관용차였습니다. A씨가 제수용품을 사러 다닐 때 몰았던 SUV 차량도 마찬가지. 경기도청은 해당 SUV는 도청 등록 관용차로 귀빈 등을 태우는 의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네시스의 용도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관용차의 사용 기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A씨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원인으로 이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꼽던데요. 왜 김혜경 씨는 직접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하면 잘못을 시인한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 김혜경 씨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네.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김혜경 씨가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이 법인카드를 유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 제보자인 7급 공무원과 이 소위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배 씨 이 둘 사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괜히 김혜경 씨가 공개 사과를 했다가 그 공격에 빌미만 줄 수 있고 또 왜곡된 이미지만 더 씌워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돌이켜 보면요, 한 일주일쯤 전이죠. 2일에 이제 김혜경 씨가 송구하다고 서면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법인카드나 관용차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일단 서면 입장문에서 관리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같은 게 새롭게 나오면서 비판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녹취가 없어요. 녹취가 없어요? 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뭐냐면 전직 7급 공무원과 이 배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금 제기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혜경 씨나 민주당 이 녹취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뭘 갖고 공격할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 섣불리 대응하거나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를 끝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공격을 해오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매번 사과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과로 매듭짓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활동을 재개하려면 이 논란이나 의혹에 대해서 일단 입장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 다음 주 15일이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요. 네. 후보 부인인 만큼 나서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어찌됐든 그 전에 그 서면 입장문 내용 정도라도 다 제 불찰입니다. 이런 선에서 사과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아, 서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직접 이제 카메라 앞에 선다면 이제 기자들이 뭐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러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사과를 하면 그럼 이 후보 지지율은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이슈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지율이 뭐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빠질 것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이 김혜경 씨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들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최근 뭐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그 김혜경 씨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과한다면 어쨌든 관심은 클 것 같습니다.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너랑 나랑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보이는데요. 뭘 활용할까요? 네, 올림픽의 분노를 활용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이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 불공정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글에는 조국 전 장관, 김남국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이 편파 판정 논란이 그렇게 또 이 상대당 공격에 쓰이는군요. 그렇죠. 공격을 당하면 또 반격을 하게 마련이죠. 국민의힘은 야당 공격에 몰두하지 말고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올림픽을 정치 공세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30분 만에 글을 지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정치권도 온통 이 쇼트트랙 이 판정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또한 화가 나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4년간 흘려온 땀이 피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이 무슨 중국 정부체질입니까? 안철수 후보는 더티 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금메달을 돌려달라고 했고요. 심상정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이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모두가 민감한 이 불공정과 직결되는 이슈인데다가 특히나 이 캐스팅 보터인 2030 세대의 반중 전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폭발력이 세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친중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올림픽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민주당에게 좋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한 말인가 보죠? 네, 오늘 인터뷰 중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 움직임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진단이 나와요, 처방이 나오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 아시면서 물어보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모르셔? 다 아시면서.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답은 안 했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후보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요. 이 후보와 친문 진영 간의 오래된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판세에 대해서 경합 열세로 보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을 꼽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틀 전에 우 의원 본인이 이 국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은데 바뀐 겁니까 그럼? 그런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새로운 캠페인이 내부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이겁니다. 매일 한 명에게 1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하자는 뜻을 담은 111 캠페인입니다. 메시지를 총괄하는 정철 씨가 제안한 건데요. 범죄 신고는 112, 재난 신고는 119, 간절함 신고는 11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11은 뭐 범죄 신고처럼 이렇게 특정한 번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간첩 신고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요, 뭐 간첩 신고냐, 국정원 번호인데 괜찮은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 경합 열세인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한쪽으로는 김종인, 윤여준과 같은 이 중도 보수 쪽 인사를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있는데요.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모레부터 60세 미만 코로나 확진자는 사실상 집에서 알아서 치료해야 하죠. 불안한 시민들이 약국으로 몰리고 약국에는 재택치료 꾸러미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전부터 손님으로 붐비는 서울 도심의 약국. 상비약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게 소염진 통제예요. 요거. 정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셀프 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상비약 구비가 필수가 된 겁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비약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죠.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특히 종합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루는 품절이에요. 들어와도 며칠 만에 하루에 뭐 10개가 팔렸다 그럼 지금은 한 30, 40개, 50개? 격리되신 분들이 못 나오시니까 대리로 사다 주시는 분도 많고. 오미크론 확산 후 재택 치료자들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제때 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던 상황. 증상에 이런 맞는 약들을 보내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연락 자체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좀 몸 상태가 좀 더 좋아지고 하면 약도 조금 더 구비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환자 관리가 60세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 볼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손 각자 도생하고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에요. 종합감기약 우리 나온 김에 사가지고. 상비약을 꾸러미로 판매하는 약국도 등장했습니다. 보건소의 재택 치료 키트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 증상에 대비해 종합감기약, 진통제, 콧물약을 묶어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대비로 다 들어간 거라서 편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 추적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에서 QR코드는 왜 계속 찍어야 하는 것인지 자영업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식당에 갈 때 QR코드부터 챙기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약속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출입구 앞에선 67명이 차례를 기다리며 QR 단말기에 휴대전화를 갖다 댑니다. 백신은 몇 차까지 맞았는지, 출입 명부는 기록했는지 확인은 자영업자 몫입니다. 핸드폰 안 가져오신 분들은 또 안 가져오신 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접종 완료 증서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좁은 상태가 되는 경우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불편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셀프 방역을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스스로 추정 감염 장소와 접촉자만 적으면 되고 역학조사관들의 동선 추적은 사라진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동선 추적은 자율에 맡기면서 밥 먹고 차 마시러 오는 사람들 동선은 왜 매번 파악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우리는 역학조사도 안 하고 2년 반 동안이나 영업을 이렇게 중단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데 QR 찍는 것 때문에 좀 약간 계속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저희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봐가며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그대로 격리돼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호텔 앞에 멈춰섭니다. 소방관들이 호텔 입구에서 종이 상자에 물을 뿌리고 연기가 자욱한 로비를 살펴봅니다. 이 호텔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돼 96명의 확진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8시 52분쯤. 4분 뒤부터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도착했는데 다행히 센터 직원이 불을 끈 상태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다중이용 시설인데다 생활치료센터여서 소방 인력 156명에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 40대가 동원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불이 나자 1층과 2층에 있던 의료진 9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격리 상태인 입소자 96명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객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19가 도착한 뒤에야 화재 방송을 했습니다. 센터 측은 입소자들이 있던 층은 피해가 없어 불을 끈 뒤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생활치료센터에 불이 났을 때 코로나에 확진된 입소자를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냥개 3마리가 80대 할머니를 갑자기 공격해서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멧돼지를 사냥하는 개들이었는데 목줄은커녕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 개 3마리가 나타나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달려듭니다. 할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그만 쓰러집니다. 갑자기 와서 확 그래서 무서울 줄이나 있어 뭐. 신짝으로 막 뒤들기고 이랬지. 그래도 안 가더라고. 할머니는 이곳을 지나다가 개들의 습격을 받았는데요. 뿌리치며 달아났지만 개들은 쫓아오며 계속 물었습니다. 개들의 공격은 2에서 3분간 이어졌습니다. 온몸을 크게 다친 할머니는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4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공격한 건 인근 주민이 키우는 멧돼지 사냥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땅을 파서 우리를 탈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별 조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개가 쫓아와서 이렇게 꽉 물었는데 그분이 손에 뭘 들고 계셔서 막 이걸로 막 이렇게 하니까 개들이 가더래요. 사냥개 주인은 문제가 된 개 3마리를 안락사시켰지만 아직 3마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개는 다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저는 형사처벌 받으면 그만이고 치료를 해드리면 그만 아닙니까? 경찰은 사냥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에서 금반지를 훔쳐서 팔아온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같은 금은방을 또 들렀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패딩 점퍼를 입고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남성. 금반지를 팔러 왔다고 말하며 의자에 앉습니다. 남성과 태연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사장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들고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경찰이 그분이 이제 뭐 팔러 오셨냐고 주머니는 꺼내버리시라고. 그러니까 꺼냈는데 뭐 반지 하나. 어제 낮 12시 반쯤 서울 종로 비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서 6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3주 전에도 다른 금은방에서 훔친 반지를 이곳으로 가져와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협조했던 금은방 주인은 남성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나타난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나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나도 이제 그 얼굴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반지 보지도 않고 잡아놓고 이제 나가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남성은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말 출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에 팔로 온 반지도 훔친 물건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오늘 추위 좀 풀렸나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당분간 기온은 쭉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낮엔 비교적 온화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잃기 가장 쉽습니다. 내일도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풀리자 귀신같이 미세먼지 소식이 들립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은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상청은 지난 1월의 강수량이 역대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바짝 말라있는 건데 내일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과 서울 또 충북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다잡은 1위를 놓친 판정에 가장 속상할 사람은 당사자 황대헌 선수겠죠. 충격이 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경기 후 SNS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어록을 올렸더군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혀도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말라. 압도적인 이 실력만큼이나 믿음직스러운 국가대표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의 글에 달린 댓글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진정한 위너.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